전문가 두 분과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계속 함께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네. 좀 전에 저희가 리포트에서 봤던 투표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비교적 자신 있게 물론 이 쿼터를 달았지만은 80% 넘을 거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저 그 근거는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관위는 언제나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표할 거냐라는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죠. 그러면 5년 전을 다시 되돌아보면 5년 전에 투표율은 75.8%였는데 당시에 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투표를 하겠다라는 의향층이 약 한 79%대였거든요. 그러니까 4%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누적돼서 이렇게 선관위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한 8%포인트에서 적게는 3%포인트.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언제나 이 실제 투표율이 나왔다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86%가량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혀왔거든요. 네. 그래서 선관위는 자신 있게 그래도 예전에 비추어서 봤을 때 80%는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전 투표 26.06. 그렇죠. 대선으로서는 사전 투표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선관위에서 자신이 있었던 게 처음으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선관위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결과도 26%, 1,000만 명이나 먼저 투표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늘 사전 투표가 견인한다. 뭐 이런 설명과 함께 80%를 넘고 내심 발표는 80%를 넘길 것이다 했지만은 혹시 86%에 거의 근접해서 90%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내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속내를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7%. 문제는 물론 왜 못 간 걸까요? 물론 이것이 5년 전보다는 2%포인트 높았어요. 네. 그런데 왜 안 됐을까?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사전 투표율을 너무 신봉했다는 것이죠. 사전 투표율이 견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견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연휴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극적으로 투표할 층이 사전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그 층을 빼고서는 좀 이렇게 고민하는 층은 역시 본 선거일에 총량은 똑같았다는 총량을 거죠? 똑같았다. 네. 총량이 불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심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건 비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날씨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대선 때 처음으로 비 온 거였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대선 때는 비가 안 오죠. 총선 때는 언제나 비가 온 날도 있었고 안 온 날도 있었고 4월 총선이니까. 근데 12월 대선은 비가 온 날은 한 번도 없었죠. 대신 5년 전에는 영하 10도 정도였거든요. 전국적 기온이.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는 투표율이 괜찮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사실 적극적으로 투표할 층은 많이 투표를 한 것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합리적인 어떤 보수층들이 부유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층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샤이 보수는 없었다라고 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예. 네. 그래도 저는 샤이 보수는 어느 정도 어느 있었다라고 정도 있었다. 평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초에 투표를 포기할 듯했던 또는 주저했던 그런 분들이 사실은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에 상당한 그런 견인을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샤이 보수의 존재는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수치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선관위에서 사실은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사실은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전 단계 17대, 16대 선거로 넘어가 보면 16대는 70.8% 그리고 17대는 63%. 다시 말해서 대선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유권자층이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줄이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대선의 경우는 정말로 진보와 보수, 박근혜, 문재인이라는 양 두 후보들이 당시 이정희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었죠. 그러면서 여야가 정말 총력전을 펼친 선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당들 후보들 정말 총력전을 펼친 선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선거와 다르게 이번 선거는 오자가 맞물리고 있고 소신 투표, 전략 투표 다양한 가치들이 맞부딪혔다. 이런 속에서 사실상 이번의 흐름을 보면 충청권과 대구 경북
지역 이 부분이 사실은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았거든요. 이 부분은 역시 충청 지역에서 충청 대망론을 꿈꿨던 정말 이번에 한번 충청권에서 대통령을 내보겠다고 했던 그런 열정들이 반기문, 안희정 이런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후보들이 결국은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 충청 지역에 또 이번에 큰 어떤 정책적인 어젠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패도 있었고요.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실상 우리 후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이냐, 예. 안철수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아니면 유승민 후보냐, 아니면 누구나 다 될 수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그런 실정을 보면서 포기하겠다는 층까지 다양한 분포가 되면서 사실상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견인의 효과가 사실은 좀 약했던 측면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초에는 80%를 좀 넘어서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했던 부분을 사실상 틀리게 만든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득표율로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저희 화면 하단에 개표율과 득표율이 좀 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 그 대구 경북 상황을 봤을 때 90% 넘게 개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20% 안팎 득표를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구 경북 지역도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로 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과거에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위 말하는 친박 후보들이 나오면 대개 80%대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던 곳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도 있고 문재인 후보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출마한 이 세 후보 모두 이 핵심적인 세 후보 모두 사실은 다 영남 출신이거든요. 물론 TK 지역과 PK 지역의 그런 뭐 상도다 하도다 서로 간의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요소는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호남 출신 또는 다른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영남 출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그런 배타적인 그 시각이 사실은 그전보다 좀 덜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세대 간의 그런 분포도 있었다. 이번에 흐름을 본다면 그동안에는 뭐 2040 또 5070 이렇게 분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50, 6070으로 세대가 분화됐다. 50세대까지도 50대까지도 사실은 젊은 층의 투표와 같이 유사하게 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구 지역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20% 가까이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10% 중반대 지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들이 대구 경북 지역도 그런 지역의 흐름들이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약해졌다는 측면에서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었다. 대구 경북 지역이 단순하게 보수 후보만이 아니고 중도 후보 또는 진보적인 후보라도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열려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볼 수 있던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실장님 저희는 오늘 내일 그리고 잠깐 미래 얘기 좀 해보죠. 자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도 뽑았지만 이제 문재인 시대가 개막이 됐어요. 그 공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그 공공부문 일자리라든가 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한다는 1만 원까지 인상한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지금 국민들과 뭐랄까 약속했던 공약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시행에 들어갈 게 뭐라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또다시 이제 되풀이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의 연설이나 혹은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의 한 연설에서 한 부분 통합이라는 부분, 국민통합이라는 부분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일자리도 있죠. 연내에 뭐 공무원들을 12,000 하반기에 연내에 하반기에 그 만들겠다라든지 또는 안보 공약도 이제 뭐 이 미국과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과 한미 동맹 기반하에서 북한과 자신들이 이제 그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는 계기를 만들겠다라든가. 아니 당장 그 사드 문제 때문에도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우리는 내내 볼 수밖에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나 하는 말이 국회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경제가 엉망이고 안보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이 워딩이 늘 신문에 보도가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제일 먼저 할 일은 통합이다. 지금 계속 개혁과 통합 두 가지 과제를 잡겠다라고 의원회관에서도 얘기했고 또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도 제일 강조한 것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것을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줘야만이 국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만이 지금 자신이 내놓은 모든 공약들을 최소한 몇 가지라도 연내에 실현시킬 수
수 있다. 그런 어떤 이 순위라면 저는 우선순위가 통합의 모습을 내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통합. 근데 봅니다. 거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네. 물론 나중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바꾸긴 했지만 문재인 후보의 첫 번째 그 키워드가 적폐청산이었어요. 적폐청산과 통합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전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사실상 우리가 그 당시 왜 이 선거가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최순실 게이트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순실 게이트로서 10개월 동안의 어떤 국정 공백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국정이 공백이 됐던 10개월 부분을 빨리 복원시켜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말의 의미를 사실 레토릭이라고 좀 본다면 조금이라도 더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 시스템을 고쳐 나가는 것, 인적 청산이라든지 검찰에 의한 어떤 사정 정국이 아니라 지금 무너진 국가의 시스템, 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공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은 적폐를 청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공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얘기들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 법적 절차를 거친 뒤에, 당선증을 받은 뒤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텐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 남은 법적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대통령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당선증을 수령하는 순간부터 이제 대통령 임기는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전체 국정을 운영하고 또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의무가 대통령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될 의무라든가 또는 국구 통수권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리더십을 일단 형성을 해야 될 텐데요. 그 과정은 역시 일단은 이 대통령이 헌법에서 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되고, 그 부분을 일단은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집권 여당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들, 그런 단계까지 다 가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선관위와의 만남에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 묘소를 참배하고 또 우리 순국 선녀들께 일단은 다짐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새로운 다짐 속에서 여러 가지 통합과 적폐청산, 또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꼭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공약했던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최저임금제도 있고 미세먼지, 일자리, 또 외교 현안 해결, 또 뭐 위안부 할머니 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과제가 될 텐데요. 정말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그런 아주 정말 최악의 비극적인 사태를 맞았던 상황을 상기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정말 대통령 당선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함께 가져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지금 개표는 86.8%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40.2%를 득표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당선 확실로 지금 표시가 돼가고 나왔는데요. 이제 이 다음 단계가 확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확정될 때까지는 한 4만 표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고 하네요. 4만 죄송합니다. 4만 표보다 많이 줄었다 그러면 17,000표 정도가 되면 당선이 확정이 돼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당선이라고 부르고, 이제 내일 당선증을 받게 되면 오늘이죠. 오늘이죠. 오늘 이제 대통령 임무를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 취임식 절차도 굉장히 간단하게 간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또 취임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원래 취임식은 2월 25일에 취임식을 갖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취임식 날에 어떤 행사도 이 자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국회 앞에서 하는 어떤 행사장까지 가는 부분, 그다음에 행사장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산부요인과 함께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외교 사절들이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라든지 혹은 또 취임식에 온 각종 그런 어떤 그 외국 정상들과 그날 회담을 하는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런데 내일 취임식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년 같으면은 취임식을 위해서 2개월간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은 일단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취임식이라는 어떤 그런 그 거창한 어떤 퍼포먼스가 없이 수령증을 받는 것 자체, 선관위원장으로부터 수령증을 받는 그 행위로서 로텐더홀에서 아마도 그런 약식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말씀하시는 가운데 확정이 됐네요, 당선이. 예, 40.2%로 확정이 됐네요. 자, 당선이 확정된 19대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당선인입니다. 저희가 네, 표현을 표현을 하면 하도록 될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제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까지 하고 저희가 뉴스 특보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이 다음 뉴스 특보는 3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님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